저는 35년 동안 주사님으로 불렸습니다. 시청 세무과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낮에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 구석진 곳에 몸을 숨깁니다. 밤이면 아내와 담요 한 장을 나눠 덮고 추위를 견딥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잠깐 쉬는 노인으로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반씩 나눠 먹는 게 하루 유일한 식사입니다.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청 세무과에 첫 출근한 날이 26살 봄이었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 8시 50분에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확히 1시간, 저녁 퇴근은 6시였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민원인과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지루하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실함이 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퇴직금은 8천만 원 정도였고 연금은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젊었을 때부터 아내와 함께 아껴 모은 적금과 예금을 합치면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달 통장 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엔 얼마가 늘었는지 확인하는 게 작은 낙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지어서 텃밭 가꾸며 살자. 손주 생기면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저도 그 꿈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처남은 원래 여러 번 사업을 했다 접은 사람이었습니다. 옷가게 시작했다가 망하고 치킨집 했다가 또 망하고 그럴 때마다 처가 식구들은 저희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모은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처가집에 갔더니 처남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전과 달랐습니다.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대박이 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카페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고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이번엔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예전하고는 달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두 번 잘 된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 처남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지금 확장하면 3년 안에 투자금 완전히 회수된대요. 서류를 펼쳐 보이더군요.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본사 로고가 찍힌 사업 제안서, 수익 예측표까지 빼곡했습니다.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그래프도 우상향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서류를 검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수많은 사업자 서류를 봐왔고 어떤 게 제대로 된 서류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남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 혼자 하려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공동대표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수익도 절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형님은 그냥 자금만 넣으시면 되고 운영은 제가 다 할게요.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이번엔 진짜 달라. 형부 믿고 하겠다는데 한번 도와주면 안 돼. 우리도 노후 자금 불리는 셈 치고. 처가 어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사위가 공무원 출신이라 똑똑하니까 잘 봐줘. 우리 사위만 믿는다.
그 말들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서류를 검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업 계획서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한번 해보세.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동생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첫 번째 매장은 순조롭게 오픈했습니다. 처남이 고른 자리는 대학가 근처였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10억 중에서 3억을 먼저 보냈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설비, 초기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오픈 첫 주는 정말 손님이 많았습니다. 처남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카페 안 가득 찬 테이블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이번엔 다르구나 싶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 처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손님이 생각보다 좀 적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초반엔 다 그래요. 본사 담당자도 그랬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달 뒤 처남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미안한데 직원 월급이 좀 밀렸어요. 이번 달만 5천만 원만 더 보태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매출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계획에 없던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포기하면 앞에 넣은 3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대잖아. 결국 저는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장 오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남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본사에서 좋은 자리 하나 나왔대요. 지금 안 잡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요. 여기만 하나 더 열면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첫 번째도 아직 안정 안 됐는데 무슨 두 번째야. 하지만 처남은 설득했습니다. 형님, 프랜차이즈는 원래 다점포를 해야 돼요. 한 곳만 하면 본사 지원도 약하고 수익성도 안 나와요. 서류를 또 보여줬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작성했다는 수익 분석표였습니다. 두 곳을 운영하면 한 곳당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는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득당했습니다. 이번엔 2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매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픈하고 한 달쯤 지나서 처남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공사비가 예산을 좀 초과했어요. 자재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대요. 2천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꾸만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건축 자재는 원래 가격 변동이 심해. 우리 동생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 저는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도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처남은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3곳만 채우면 본사에서 슈퍼바이저 지원도 나오고 광고도 해준대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4억 정도였습니다. 10억 중에서 6억이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다 허공으로 날아간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수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세 번째 매장 보증금으로 2억을 또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2억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세 번째 매장이 오픈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본사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이상하다 싶어서 본사에 직접 전화했더니 그 담당자는 이미 퇴사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남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 중이에요. 본사에서는 계약서대로 하면 된다는데 자세한 건 법무팀이 검토 중이래요. 저는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35년 동안 서류를 봐온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식은땀이 났습니다. 광고 지원은 본사 재량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 파견도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수익 보장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손실 발생 시 가맹점주 책임이라는 조항만 선명했습니다. 제가 뭘 본 겁니까? 35년 동안 서류를 검토해 왔다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봤다니. 그때부터 문제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이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임대료를 석 달째 밀렸고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매장은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던 겁니다. 처남이 말했던 유동인구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처남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월급 2천만 원 급해요. 형님 임대료 1,500만 원 내일까지 안 내면 쫓겨나요. 형님 재료비 800만 원 안 주면 거래처에서 공급 끊는데요. 저는 남은 2억을 조금씩 나눠 보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한 달 만에 통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그 즈음 제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3억, 2억, 5천, 800, 1,500 모두 나간 돈들이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어. 아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생도 힘들어 죽겠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대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만 더가 벌써 몇 번째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제 10원도 없단 말이요. 아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넣은 돈은 어떡하고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등을 지고 잤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님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위반이래요. 매출 기준을 못 채웠다고 위약금 내래요.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데? 처남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각 매장당 5천만 원이요. 세 곳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돈은 3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은커녕 1,0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남은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매장은 아예 철거 중이었습니다. 인부들이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고 안에 있던 집기들은 전부 길가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억, 2억, 5천, 2억 모두 합쳐 8억이 넘는 돈이 저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한테 연락 왔어요. 지금 많이 힘들대요. 좀 이해해 달래요. 저는 참았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이해요? 뭘 이해해요? 우리 돈 8억이 날아갔는데 이해를 하라고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전부 미납 상태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300만 원.
10억이 2,3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를 떨며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6천만 원을 석 달째 안 갚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제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그 돈도 처남한테 보냈다는 걸.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요?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게 이런 짓을 했다니. 결국 우리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1,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0억이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아내 동생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님, 우리 오빠 연락되세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처제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빠가 형부님한테 빌린 돈 있어요? 있으면 저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8억입니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처남이 필리핀으로 도망갔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카페 거래처 사람들 돈도 몇 억 떼먹고 그냥 짐 싸서 나갔대요. 여권 확인해 보니까 이미 출국했다더라고요. 다시는 안 돌아올 생각인가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억 1,500만 원 집, 신용 전부 날아가고 이제 남은 건 노부부 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갈 곳 없는. 그날 밤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전부 내 잘못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습니다. 서울역 근처 공원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 하나를 반씩 나눠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쉬는 줄 알겠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피해 그늘진 곳에 앉아 있고 밤이 되면 담요 한 장에 서로의 체온을 나눕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근처 폐건물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습니다. 옷은 일주일째 같은 걸 입고 있고 씻지 못한 지도 사흘이 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시선에도 무뎌졌습니다. 아내는 요즘 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입니다. 가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잡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땠을까요? 처남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아내가 동생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선을 그었더라면, 첫 번째 추가 자금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 멈췄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체면이 신경 쓰였고 아내 마음이 불쌍했고 형부로서 무능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35년 동안 서류를 봐온 사람이라는 자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처남이라는 관계, 그것만 믿고 10억을 내어준 겁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엔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징조는 많았습니다.
자꾸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것, 본사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 매출이 계속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전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날아간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부었습니다. 그게 도박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지금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이번만 잘 되면 다 회복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통장을 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를 걸고 모든 걸 맡길 상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게 될 때 끝은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없고 원망도 사치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이 벤치 위에서 무사히 버티는 게 저와 아내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누군가의 노후를 저희처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